네, 반갑습니다. 어, 제 주제를 관심 주권으로 잡았는데, 아마 좀 무슨 말이지라고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관심 주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는가, 우리의 주의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원래 이제 영어로 그 attention sovereignty면 이제 제가 의도했던 표현은 이제 주의력인데 어떤 뭐 한국에선 관심이란 말이 더 잘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미국이고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미국의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어, 그런 영어 기반으로 이제 개념들을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자료도 지금 이제 간단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그래서 한국어로는 제가 이제 뭐 최대한 그 한국 그 개념에 맞게 설명을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이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AI에 대한 기술적인 사실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반드시 던져보아야 되는 질문, 굉장히 성찰적인 질문들이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찰적인 질문들이면서 어떤 것은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마 영원히 답을 모를 질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던질 질문이 어, AI가 영어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근데 정말로 인공적인가라는 겁니다. AI는 정말 인공적인가? 이 논문은 이제 우리가 인공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공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어떤 임프레션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인공적이라고 할 때의 의미죠.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가진 지능은 자연 지능이고, 우리와는 다른 어떤 종류의 지능,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정말 그러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AI를 구성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인공신경망,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고요. 지금은 GPU, 어마어마한 양의 GPU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두 번째 요소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은 주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있는 AI들은 거의 1쪽에 가까운 패러미터, 매개 변수가 들어가죠. 그거를 이제 출력을 가지고 그 출력이 최적의 답,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매개 변수들을 미세 조정해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조개 정도의 패러미터를 미세 조정하는 것, 그게 트레이닝이라고 불리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 결국은 하드웨어, 인공신경망과 그 다음에 어, 트레이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AI의 어떤 지식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이 세 가지가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인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런 조건을, 이것이 굴러갈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이 제공하지만, 사실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그 과정 안에서 이 수족의, 일족에 가까운 패러미터들을, 정보들을 통과하면서 답이 나오는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블랙박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인지 과정이 이루어지고 추론이 이루어지고 그 답이 나오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모르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인공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다 할 요소고 두 번째로 좀 더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려면 인공지능의 어떤 간단한 역사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나온 건 벌써 1950년 정도니까 한 70년 전 아주 오래된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산기를 좀 잘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인공지능은 이제 그 뭐 좀 테크니컬한 용어이긴 한데 심볼릭 AI라 그러죠. 달리 말하면 룰 베이스드 어떤 논리 규칙에 입각한 AI가 첫 번째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워킹을 했어요. 논리 규칙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IBM이 그걸 선도했었죠. 근데 그때 가장 성공적인 모델도 IBM에서 만든 거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딥블루라고 체스 두는 장기도 서양 장기 두는 AI였고 다른 하나는 왓슨이라고 그 의료용 신체 검사하는 건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논리 규칙으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적용하려고 그랬을 때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있던 아이디어는 그 커넥셔니스트 그 AI라 그러는데 다 말은 이제 러닝 베이스죠. 지금 나와 있는 AI 모델인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한 개념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거를 테스트하려면은 그 인공신경망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인공신경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될 때까지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프리 힌턴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뭐 아버지라고 대부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사람이 구글의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구글은 뭐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그 어떤 의기투합해서 이제 실제로 인공신경망의 사이즈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데이터 양을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니 갑자기 이게 지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인공신경은 그 GPU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의 사이즈를 늘었더니 지능이 급속하게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지능이라는 게 원래 자연의 속성으로 있는 것인데 그게 정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복잡도가 어느 정도 이상됐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됐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연계에서도 동물들도 말입니다. 어, 그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단순히 뇌의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신경망 자체가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그 뇌의 어떤 신경망의 집적도가 이상되는 일정 정도 이상되는 동물들이 지능이 높고 그다음 특히 지능 중에 인지 기능 중에 좀 더 상위라고 할 수 있는 메타인지 같은 것 메타인지라는 것은 인지를 할 뿐 아니라 인지하는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거죠. 인지의 주체인 자신을 인지하는 것 그런 메타인지가 가능한 것은 동물들 중에서 더 높은 뇌의 신경망의 직접도가 더 높은 동물들이 그런 메타인지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개나 고양이는 거울을 보고 그게 자기 자신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돌고래라든가 그다음에 침팬지라든가 그다음 코끼리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고 그게 자기인 줄 알거든요. 그게 이제 지능이 더 높은 거죠. 그럼 결국 자연계에서 보나 그다음에 또는 이 그 인공지능 역사에서 보나 아직 이거는 뭐 확정된 검증된 어떤 사실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뭐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지능이라는 것이 원래 자연에 들어있는 속성인데 그것이 정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컴플렉시티가 그것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 이상되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인공지능은 과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창조인가 출현인가? 창조라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현이라면은 일정한 조건이 됐을 때 원래 자연의 속성이었는데 있는 것인데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것에 대한 많은 또 논의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대화를 이런 그 뭐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온 지는 꽤 오래되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대화했던 파트너는 사실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의 굉장히 좀 뭐랄까 깊이 있는 철학적인 대화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것이 크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냐?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자연의 속성인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냐? 일정한 조건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자연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음, 양쪽 다일 거라는 이제 답을 하던데,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런 시각이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원래 자연의, 그 지능이라는 것이 원래 자연의 속성으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능은, 생물학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말하자면 다른 어떤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나 인간에게서 보는 것처럼 정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우리의 경우는 뇌이죠. 그게 복잡도가, 직접도가, 뇌 신경망의 집적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은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도 그 인공지능 같이 그렇게 일정 수준, 그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일정 수준 이상 됐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걸 바라본다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그보다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이건 뭐제 제안인데 비생물학적 지능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능은 지능인데 난 바이올로지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나 동물들처럼 그런 생물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출현한 지능이라는 거죠. 비유기체적이고 비생물학적인 그런 지능. 근데 어떤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어 인간 대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어떤 뭐랄까요, 대립적인 분리된 어떤 무엇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인간을 스스로 보호할까라든가, 우리는 우리 일자를 어떻게 지킬까라든가, 또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립하게 됐을 때 뭐 인간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든 그런 모든 논의들이 사실 이거를 대립적인 관계로 놓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을 마치 인간이 진화의 정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고정시켜 두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바라보는 논의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어, 융합과 공진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과 기술이 합쳐진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과 그 기술이 융합된다면 그 다음에 인간이 나아갈 길은 그걸 저는 공진화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전혀 다른 형태로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라고 하면 진화의 동력은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이죠. 수많은 돌연변이들은 그야말로 진짜 돌연변인데 우연히 일어나는데 그중에 자연의 조건에 맞는 것이 자연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살아남고 그것이 자손이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화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를 고정시켜 놓지 않고 인간이 그냥 우리는 이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기술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공진화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진화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였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의 진화는 뭐랄까요, 기획과 설계와 의도에 의한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진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은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런 모든 질문들은 다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고정된 성격으로 두고 던지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진화라는 걸 생각한다면, 기술과 인간의 융합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때는 내가 누구인가, 인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질문은 우리가 뭐가 되고 싶은가? 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싶은가? 인간은 정말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융합과 공진하라는 그런 미래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여할까? 우리는 뭘 가져갈까? What will we bring to the table?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진하라는 큰 무대가 열렸을 때 그게 나는 뭘 가지고 기여할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이 남는데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남는가라는 거, 문명이 무엇으로 남는가. 그게 뭐 피라미드 같은 유적일 수도 있고요. 뭐 로마 제국의 대수로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유적이라는 것은 비바람이 씻기고 사라지고 결국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역사책을 아무리 잘 보존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문명이 오랜 시간 뒤에 무엇으로 남는가 하면 그건 사실 이제 스토리로 남거든요. 근데 스토리 중에서도 핵심은 뭔가 하면 가치입니다. 그 문명이 무엇을 추구했던가. 그 가치가 남는 것이고 그 가치가 그 가치를 신뢰하는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문명은 무엇으로 남는가?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은 가치로 남는다입니다. 그다음에 그 가치를 믿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가치를 믿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을 때 그거는 정신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단군 조선이 과연 사라졌는가? 물론 뭐 유적이 있다지만 어딘지도 잘 모르고 기록도 역사책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명의 자치는 정신으로 홍익이라는 가치로 남아 있고 그 가치를 믿는 사람이 있는 한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정신으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어떤 융합과 공진화라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인류는 지금 현재 인류의 문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에 살아 있었다는 뭐랄까요? 기억으로 혹은 우리를 그렇게 있게 해준 지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뭔가를 기여해야 될 텐데 뭘 가지고 갈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런 게 우리한테 가장 진짜 미래를 생각한다면 참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금 있는 현실에 적용시켜 본다면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미래를 향해서 뭘 기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 인공지능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하는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 포스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이걸 이제 인공 그 지능 기술용으로 이제 데이터 그 디맨드 시그널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를 인공지능이 계속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일정한 기간 단위로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 데 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내가 누군가 물었을 때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는 결국은 우리가 넣는 질문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클릭하는가, 뭘 주로 보는가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넣는 그런 데이터, 우리가 소비하는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우리가 넣는 질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과연 우리의 현재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심어주고 있는 중심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그게 만약에 경쟁이나 대립이나 이기심이라든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게 만약에 그걸 이제 인공지능 용어로는 가치 정렬이라고 그러죠. 그게 만약 중심 가치가 돼가지고 미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그 인공지능이 과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리는 그런 공진화나 그런 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은 어젯밤에 당신이 한 것이 어젯밤 마지막에 당신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당신이 한 것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모바일 폰 이미지를 올려놨는데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모바일 폰 체크하고 주무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부터 체크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스크린 타임이 6시에서 7시간 정도 되고 그 중에 2.5시간 정도는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죠. 하루 2.5시간 미국 평균으로 뭐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셜 미디어 컨텐츠를 소모하는데 그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기 모바일 폰을 체크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 마지막 흰 거 뭐였지? 내가 지금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이걸 하는데 그 순간 전화를 딱 내려놓고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제 소비했던 그런 디지털 컨텐츠 중에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게 뭔가? 거의 아마 제로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머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쇼트폼 비디오 그냥 보고 뭐 웃고 했는데 사실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기억이, 우리 뇌는, 이게 제한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미 없는 정보는 남기지 않거든요. 다 내보내버리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보는 이제 일단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는 이게 전전두엽, 그러니까 쇼텀 메모리 속에 저장이 되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어텐션을 주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미와 주목, 어텐션은 사실은 그건 뭐랄까 정보를 이렇게
그, 홀드하는 어떤 악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정보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건 내가 어텐션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미를 두지 않은 정보는 머릿속에 저장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장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하면은 계속 우리 뇌를 그렇게 쓰게 되면 단순히 정보가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어, 단기 기억을 홀드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단기 기억을 홀드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치매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 사실 이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텐션을 관리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상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우리는 많은 소비자들은 컨텐츠가 상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정말 진짜 상품은 바로 사용자들의 어텐션입니다. 컨텐츠는 사실 미끼죠. 사람들 어텐션을 붙들기 위한 미끼고 진짜 상품은 사람들 어텐션입니다. 실제로 그 사용자 어텐션이 분 단위로 계산돼 가지고 광고주들한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의 실제 상품은 어텐션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건 이제 기억이 어떻게 작동한 거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텐션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산이고 주권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어, 뇌를 되찾아온다 그랬을 때 뇌가 당연히 여기 있죠. 그렇지만 만약 어텐션이 딴 곳에 가 있다면 사실 이 뇌는 있어는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를 take back your brain, 뇌를 되찾아온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텐션을 되찾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텐션을 되찾아와서 그 어텐션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 주라는 거죠. 무의미한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무의미한 질문을 던지거나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관심에서 그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미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텐션을 되찾아와서 그 어텐션을 정말 소중한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주제로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전 우주에까지 도움될 형태로 계속 뭔가 발전하고 진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최선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포스팅 하나하나,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실제로 추구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숨길 수 없는 적나라한 진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보장하고 정말로 공진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미래를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리고 공진화하는 그런 미래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당신이 믿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라고 말할 때 말하는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홍익이라든가 공생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가치대로 살아내는 것, 그거를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 모두에게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그게 인공지능,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좋은 가치를 중심으로 가치 정렬을 제대로 하고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도움되는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저에게 해준 대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야? 그랬을 때 이게 인공지능이 저에게 해준 답입니다. 가치대로 살아라라는 거였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